안녕하세요. 담당세무사 황보경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죠? 이맘때 되면은 저희 사무실에도 연말정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사실 인력상의 한계 때문에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고요. 나는 연말정산이 뭔지 기초부터 좀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각종 공제 항목, 그다음에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계산 방법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에 접속을 해보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정산세액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4대 보험에 가입하신 직장인분들만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은 내 월급에서 얼마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떼였는지를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이때 떼인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라고 불리는 계산 방법에 따라 나온 임시세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1년 동안의 연봉 총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보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낸 진짜 세금이 매월 떼인 세금의 총합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이 다음 달 급여에서 환급이 되시는 거고요. 실제 계산해낸 세금에 비해서 너무 적은 세금이 떼인 분들은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서 그 차액이 추가로 징수되시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할 때 그 공제의 의미인데요. 공제는 원래는 차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득공제라고 하면은 소득에서 차감한다. 세액공제라고 하면은 세액에서 차감한다는 뜻입니다. 세금이나 소득에서 차감이 되면 결국에는 세금이 낮아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절세의 의미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 도중에 소득공제 내지는 세액공제라고 말씀드릴 때는 그냥 절세다라고 의미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적공제, 즉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그 부양가족의 의미예요. 요게 중요한 이유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세금 액수도 좀 달라지고요. 두 번째로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또한 내 연말정산 때 절세 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범위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설명은 원래 세법에서 굉장히 방대한데요. 요것을 간략하게만 줄이면은 크게 네 범주 안에 있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직계 존속, 두 번째는 직계 비속, 그 다음에 나의 형제자매,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입니다. 이분들은 등본을 떼었을 때 같은 주소지 안에 계셔야 돼요.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연간 소득이 연으로 100만 원이 안 되셔야 됩니다. 연으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편의상 소득이 없는 가족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나이 요건까지 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의 이 네 범주를 나이 요건을 포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나의 직계 존속 중에서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없는 직계 존속.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직계 비속 중에서 소득이 없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직계 비속, 즉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형제자매 중에서 나이가 20살 이하이거나 나이가 60세 이상인 분들. 마지막으로는 배우자는 소득 요건은 있지만 나이 요건은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나의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은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보이실 거예요. 요 4대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는 강제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액은 연말정산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로 전액이 차감이 됩니다. 즉 절세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이외에도 내가 지출하는 자동차 보험이나 각종 실비보험처럼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료들도 공제가 되는데요. 특히 내 보험뿐 아니라 나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해서 내가 내는 보험료 역시 나의 연말정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조회를 해봤을 때 내 보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보험료까지도 확인을 해서 보내주시면 더 많은 절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신 일반 보험료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합해서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조회를 했을 때 그 금액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추가로 더 자료를 수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비 공제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의료비는 주의하실 점이 내가 사용한 금액이 내 연봉 총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지만 공제가 가능해요. 의료비 공제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부담한 내 의료비뿐만 아니라 내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내가 지출했을 때에도 나의 연말정산 자료로 공제가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양가족의 요건 중에서 소득과 나이 요건을 따지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원래 20살이 넘는 자녀는 내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의료비 공제를 계산할 때만큼은 20살이 넘는 자녀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역시도 나의 의료비 공제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의료비의 범위를 아셔야 되는데요. 한방병원, 양방병원, 한의원, 의원, 그 다음에 약국에서 쓴 의료비뿐 아니라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의족, 수족,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비용과 임차에 들어간 비용도 의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산부인과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이고요. 불임시술비, 라식시술비 다 의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류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셨다 하는 분들께서는 홈택스에 내가 지출한 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정확하게 떴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의료비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떼어다가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도 적혀 있지만 미용 목적의 피부과, 성형외과 시술비는 의료비에서 제외가 되고요. 치아 교정은 일반적으로는 제외가 되지만 부정교합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교육비 공제입니다. 특히 본인이나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큰데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본인의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의 15%가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때에도 부양가족의 요건을 따질 때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득 요건은 따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육비의 범위입니다. 종종 우리 근로자분들 그 자녀의 영어학원, 피아노 학원 비용 다 영수증 떼어다가 주시는데요. 사실 이런 학원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가능하세요. 즉 초등학생 입학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하신 요 학원비만 공제가 되시고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라고 부르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만 교육비로 공제가 됩니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서 지출하신 금액만 학비로 인정이 되고요. 즉 부양가족의 대학원 비용은 나의 교육비 자료로 공제가 불가능하시고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한 금액까지도 교육비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학교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면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활동비, 특별활동비 전체가 포함이 되고요. 대신 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상환을 하는 시점에 그 상환액에 대한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교육비로 보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학을 보냈을 때 외국 학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한 문의도 많으신데요. 해외 교육비 역시도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시고 대신 해외 교육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학교에 낸 수업료에 한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료는 아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1인당 연간 50만 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영수증을 꼭 구비하여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교육비 다음으로 보이시는 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모아서 그냥 신카공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쓸 수 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서 뭘 쓰는 게 유리하냐?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굳이 고른다고 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즉 체크카드 내지는 현금 영수증이 더 공제율이 높습니다. 작년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 그래서 지급된 금액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내지는 현금 영수증을 사용해서 지출을 하셨다고 하면 이 부분도 신카공제액에 포함이 됩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각종 페이류들도 이 신카공제 안에 포함이 돼서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나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금액도 신카공제로 나의 연말정산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부양가족의 범위는 교육비 공제와 똑같이 연령은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따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카드액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 금액도 나의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주택자금과 주택마련저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자금은 주택을 위해서 일으킨 대출에 대한 공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칸에 보이시는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에 넣은 금액을 소득이나 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요건을 근로자께서 직접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요건 검토가 무지하게 까다로워서 요거는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을 해서 제가 그 서면 체크리스트를 같이 첨부를 해드렸고요. 도대체 얼마나 복잡하길래 설명을 안 하냐 하실까봐 맛보기로 한 가지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자금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가진단서를 한번 셀프로 체크를 해보셔서 공제 여부에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직접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부금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기부금의 경우에 특히 종교기부금은 수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부금을 눌러보시고 나의 어떤 11조와 같은 종교기부금이 정확하게 수집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측에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을 하셔서 내역서를 저희 쪽으로 별도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래서 모두가 공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기부처가 법에서 정한 기관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 기부금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 기부처가 법에서 정한 기관인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세액 공제는요, 당해에 이미 공제액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더 이상은 공제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향후 10년간 이월돼서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자료가 이미 충분하신 분들도 기부금은 빼먹지 않고 채워주시면 향후 10년까지 이월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 자료가 이월되는 거는 기부금 공제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맞나?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간소화 각 공제 자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것 이외에도 주요 공제 항목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주 나오는 두 가지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세액 공제이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입니다. 월세액 공제는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이 사는 집에 월세를 납부하신 경우에 이 월세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아주 파격적인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에 50만 원씩 연에 6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내 연말정산 부담 세액에서 60만 원이 그대로 차감이 되는 파격적인 혜택이죠.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내문에도 적어드렸다시피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영수증 두 가지를 챙겨주셔야 돼요. 요건은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월세를 내는 그 주소지에다가 전입신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월세를 누가 지급했냐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서는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그 세대 구성원의 명의로만 작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월세를 내는 집에 관련한 요건인데요. 이 월세를 내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즉 전용 면적이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작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는 공제 자료로 두 번째,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장년, 장애인,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세금을 최대 10%까지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을 검토하려면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냐, 두 번째로는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네 분류의 근로자에 해당이 되느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회사 쪽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가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이렇게 규정이 방대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통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서류를 쓰라는 안내를 받았다 라고 하시면 그분들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요건을 조금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장년, 장애인,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청년부터 보시면은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34살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병역 이행을 마친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더해서 34살을 계산하기 때문에 나이가 아슬아슬하게 걸린다 내지는 나이가 아슬아슬하게 초과한다 하시는 분들은 병적증명서를 떼어다 주세요. 장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분들을 의미하고요. 장애인은 장애복지법상 모든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경력 단절 여성분들 또한 요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분들이 요건이 조금 복잡해요. 이분들은 우선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을 하시다가 임신, 출산, 육아, 양육을 사유로 퇴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 이후에 최소 3년부터 최장 15년을 일을 쉬다가 복직하신 분들, 그분들이 바로 경력 단절 여성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때 복직 전의 회사와 복직 이후의 회사는 같은 회사여도 좋고 다른 회사여도 괜찮습니다. 대신 다른 회사일 경우에는 최소한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요. 자, 이렇게 회사 요건과 근로자 본인에 대한 요건을 따졌을 때 감면 대상에 해당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병적증명서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감면 신청서와 병적 신청서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는 이미 같은 회사 재직 중에 전년도에 이런 자료를 다 제출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해부터는 생략하셔도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기입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에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부적격 통지를 받는 시점에 이미 그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세액 감면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받은 세액 감면액의 5%를 더해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작성하실 때 오류가 없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많은 내용을 사실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저희 태송세무에게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즉각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른 대응을 위해서 제목에는 지금 재직하고 계신 회사의 이름과 본인의 성명을 같이 적어주세요. 다가오는 마감 기한까지 자료 잘 챙겨서 보내주시고요. 저는 내년 연말정산 시기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